먼저 정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키코는 너긴 너가웃의 약자로 너기는 특정 구간에서 계약이 인되는 발효되는 상한선을 의미하고 너가웃은 특정 조건에서 계약이 아웃되는 소멸되는 하한선을 의미합니다. 즉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고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하지만 그 구간을 벗어나면 손실이 나는 옵션 상품입니다. 먼저 너긴의 경우 새로운 옵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투자 기간 동안 기초 자산 기초 자산이 하락하여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조건입니다. 너긴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었던 키코 사태를 유발한 상품은 환해지 상품으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없애기 위해 거래액을 보장하는 통화 옵션 파생 상품입니다. 먼저 용어를 보겠습니다. 너긴의 경우 새로운 옵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투자 기간 동안 기초자산이 하락하여 원금 손실 구간이 발생하는 조건입니다. 너가웃의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이 특정 수준위로 상회하거나 하회할 경우 계약 조건이 소멸됩니다. 낙인 베리어는 투자 기간에 하나 이상의 기초자산 가격이 낙인 베리어 아래로 내려갈 경우 만기가 되었어도 제시된 수익률을 받지 못하며 기초자산의 최초 기준가 대비 하락한 만큼 투자 원금 손실을 입게 되는 기준선입니다. 나가웃 베리어는 원금 보장량의 레스에서 한 번이라도 미리 정해둔 주가 수준을 넘게 될 경우 낮은 수준의 확정 수익률을 얻거나 원금만 돌려받습니다. 나가웃 베리어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기초자산 가격이 변동되었을 경우 기초자산의 최초 기준 가격 대비 변동폭의 일정한 비율만큼 이익을 거두게 됩니다. 키코는 약정 확률의 상한, 너긴, 하한, 너가웃을 정한 후 결제를 하는 시점의 환율 변동에 따라 손익을 보는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 파생 상품입니다. 즉, 약정 확률이 있는데 플러스 알파한 것이 상한선, 마이너스 알파한 것이 하한선입니다. 결제 시점의 환율이 하한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상한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계약금의 두세 배를 약정 환율로 매도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키코는 너가웃 풋 1개 매입과 너긴 콜 2개 이상을 매도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초기 투자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제로 코스트 옵션입니다.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는 계약이라는 은행이 먹을 이익이 없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구간 내에서는 매입자가 수익을 얻지만 베리어 구간을 벗어나면 옵션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막대한 손실, 환율 변동의 리스크를 그대로 짊어지는 계약으로 기업의 환차의 규모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즉 구간 이내의 경우 환율 변동 시 수익이 나며 베리어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이 소멸되며 옵션 프리미엄 비용만큼 손실입니다. 베리어 이상으로 올라가면 시가보다 낮은 환율로 달러를 팔아야 하며 오를수록 기하급수적 손해입니다. 환율이 행사 가격 이상으로 상승 시 예상되는 선물 환 매도 계약상 환차 손해의 2배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먼저 계약금 1달러, 계약 환율 900원에서 1,050원, 즉 상한 1,050원, 하한 900원, 권리 행사 가격은 1,000원인 키코에 가입했다고 합시다. 계약한 기업이 1달러를 바꾸려고 은행에 왔는데 그날 환율이 1달러에 901원이라면 키코 계약 안 한 기업은 901원에 팔지만 키코를 계약한 기업은 1달러를 1,000원에 팔 수 있습니다. 이제 환율이 1달러에 1,049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1달러를 1,0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면 됩니다. 권리를 포기하고 그냥 시장에서 1,049원 시장가 그대로 팔면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기업에게 유리한 계약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환율이 계약 범위를 넘어설 때 나타납니다. 만약 환율이 900원 이하로 떨어지면 키코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문제는 상한 이상으로 오를 경우 2배를 약정 환율에 매도할 경우 1,050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계약 금액 1달러의 2배, 2달러를 계약 환율 1,000원에 매도하는 것입니다. 계약한 1달러만이 아닌 계약 금액의 2배인 2달러를 무조건 1,000원에 팔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행이 자신들의 손실 제한의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이익은 무한히 열어둔 불공정 거래라는 것을 그 당시 기업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키코의 등장 거래 배경입니다. 2001년
1200원대 환율은 잠시 1300원대로 상승하다 하반기를 지나며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환율이 떨어지니 수출하는 기업들의 이익도 떨어지던 차에 2006년 은행권에서 환율 하락으로 인한 손해 부분을 은행이 대신 해준다며 안전한 상품이라며 키코라는 상품을 기업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2006년에서 2007년 연간 환율 변동폭이 60원을 넘지 않았으며 국내 키코 거래가 많았던 2006년에서 2007년에는 다음 연도의 점진적인 환율 하락이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가 통화 옵션 선호도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제 대공황이 시작되고 국내 고환율 열풍이 불면서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였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2008년 3월 939원 달러는 17일 만에 1029.2원 달러로 9.61% 상승하였습니다. 본격적인 대침체 당시 1,500원 달러를 돌파하며 수조원 단위의 손해가 발생하여 기업체는 파산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환율 관리 능력이 있던 대기업은 그나마 살아남았지만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은 치명타였습니다. 손실의 가장 핵심 원인은 이익은 상한선이 존재하지만 손실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공황 당시 환율이 조금 상승한 것이 아니라 급등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키코 계약은 초창기 은행은 손해를 보면서 환율 하락분은 기업들에게 부전해 주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환율이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는 한 선물원 계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차손 가능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당시 경제의 호황이었기 때문에 환율이 급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신하여 많은 거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급등하게 되었고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키코 손실의 금액은 1조 원에 육박합니다. 총 39개 대기업 2,460억, 480개의 중소기업 7,200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 및 견해입니다. 우선 은행 측에서는 키코 거래기업이 피해를 입은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의 오버헤칭 행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키코 거래기업 중 적절한 해지 비율을 유지하며 거래한 기업들은 키코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충분한 수출 대금에서 환차익을 보기 때문에 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지 못한 기업은 기업 자체의 과다 해지에 의한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한편 피해 주장 기업들은 은행 당시 키코 통화 옵션 상품이 지닌 리스크에 대한 사정 고지 등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입장이었으며 애초부터 불공정 계약이었던 키코 통화 옵션 효력을 모두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 측 입장을 인정하진 않지만 만기 판결 이후인 모든 키코 계약에 대해서는 중도 해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은행이 기업 경영 상황에 대한 과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통화 옵션 계약을 적극 권유하는 것은 적법성 의무를 위반해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즉, 키코 자체가 불공정 계약인 것은 아니지만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효력 정지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저희 팀 의견은 우선 환위험 해지 거래 자체를 부정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지 거래란 보유 자산과 해지 거래로 발생한 손익이 상쇄되며 재무적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손익을 사전에 확정하거나 그 범위를 줄일 수 있다는 순기능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체적인 현금 흐름을 보지 않고 하나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만 부각해서 해지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금융산업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앞서 언급된 것처럼 지난 키코 사태의 주요 원인은 기업의 오버헤칭 행위라는 점입니다. 키코를 통한 수익 창출을 목적성으로 투기성 거래를 한 기업들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말 그대로 과유불급인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이 기업을 상대로 의도적인 착오를 유발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당시 은행은 키코 계약을 체결한 후 반대 거래를 통해서 계약에 대한 또 한 번 해지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잃는 만큼 고스란히 은행이 벌어들인 것이 아닌 은행의 이익은 거래를 통한 마진 정도였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는 키코 계약에 대한 중도 해지 처분을 내렸고 이는 또 다른 파생 상품 등장 및 악용 사례 등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쟁점입니다.
이제 키코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RF는 N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을 대상으로 설계된 상품입니다. 키코와 구조적 형태는 유사하지만 기준에 도달하면 해지 기능이 소멸되고 기업에게 오버해지와 투기 행위를 유발시키는 등 악성 상품입니다. 피해 기업이 소를 제기하였으나 은행은 키코 판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기업은 키코와 기본 구조만 같을 뿐 완전히 다른 상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DLS는 기초자산 가격이 정해진 만기일까지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약정된 수익을 얻는 파생 금융상품입니다. DLS는 설계된 기초자산에 대해 주식, 증권으로 형태로 투자를 하고 DLF는 펀드 형태로 투자를 합니다. 이슈가 된 금리 연계 DLS는 왼쪽 그림과 같이 금리를 기초 자산으로 하여 금리 움직임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이었습니다. 만약 현재 10년물 국채 금리가 1.25%인데 6개월 후 금리가 마이너스 0.25%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약정된 수익인 연 4%를 얻고 마이너스 0.25% 아래로 떨어지면 원금마저 손실이 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독일 국채 금리가 한 번도 마이너스 0.2% 아래로 하락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매우 안전한 상품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실제로는 투자 리스크가 매우 높은 초고위험 파생 결합 상품이었으며 결국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과소 추정 및 예기치 못한 기초자산의 급격한 변동으로 손실을 입은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100% 안전한 투자 상품은 존재하지 않으며 기업이든 개인이든 투자하려는 상품의 특징과 위험 정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F팀 발표 마치겠습니다.